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다리 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느끼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고통스러워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단 5초 만에 다리 쥐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85%가 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리 쥐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60세 이상 환자가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상 위험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개인의 구체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일반적인 근육 경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다리 부종, 변색, 지속적인 통증이나 무감각 등이 동반된다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쥐의 비밀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72세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할머니였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시다가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리를 비틀어 뜯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하십니다.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셨고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뇌졸중이나 심각한 병이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남편분을 깨워 병원으로 오는 동안에도 다리가 계속 아팠고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에도 가끔 다리에 쥐가 났지만 이번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조금 아파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날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이 10여 분간 지속되어 더욱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고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진찰 결과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근육경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 쥐였습니다. 할머니께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몇 분 만에 통증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그 후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익히셔서 집에서도 다리 쥐가 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몇 달 후 외래로 오셨을 때도 훨씬 밝은 모습이셨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후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두 이 방법을 배워서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방법만 알고 계시면 다리 쥐는 충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처럼 밤중에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대처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68세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참고 견디시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심한 다리쥐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참으려고 하셨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무릎을 다쳐 며칠간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한 달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단순한 다리쥐 하나가 이렇게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는 다리쥐가 나면 무작정 주무르거나 꾹꾹 눌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된 마사지로 인해 근육에 멍이 들고 염증이 생기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세게 주무르는 바람에 피부까지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가 덧나면서 감염까지 생겨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쥐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70세 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다리쥐가 나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거나 핫팩을 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온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2도 화상을 입었고 당뇨병 환자의 상처는 잘 낫지 않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다리쥐를 심각한 질환의 신호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것이 오히려 근육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쥐가 나면 파스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붙이거나 오래 붙이고 계시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파스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다리쥐가 나면 무작정 진통제를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통제는 근육 경련에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는 상호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대처 방법들은 단순한 다리쥐를 더 복잡한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불안감이 커지며 때로는 2차적인 부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익히시면 이런 불필요한 고통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5초 만에 다리쥐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먼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근육 경련, 즉 다리 쥐는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평소에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마음대로 수축해버립니다. 이때 근육 내부에서는 복잡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세포 안에 칼슘 이온이 과도하게 방출되면서 근육 섬유들이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내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차단되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복근은 종아리 뒤쪽의 큰 근육으로 점프나 달리기 할 때 주로 사용되고 가자미근은 그 아래쪽 깊은 곳에 있으면서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근육 내 콜라겐 섬유가 줄어들고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경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근육 내 모세혈관의 밀도도 감소해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2%가 정기적으로 다리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더 자주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이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리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지면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 경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후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합니다. 성인의 일일 마그네슘 권장량은 남성 420mg, 여성 320mg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보다 적게 섭취하고 계십니다. 탈수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체내 수분이 단지 2%만 부족해도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도 큰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하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환자의 91%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육 피로와 과사용도 원인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서 있었던 날에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피곤할 때는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한 후 갑자기 움직일 때 쥐가 나기 쉽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여러 약물들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 다리 쥐 발생률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절대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의 기저질환도 다리 쥐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켜 근육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근육 대사를 늦춰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근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도 다리 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어 부종과 함께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쥐가 왜 주로 밤에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들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또한 하루 종일 활동한 근육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면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는 것도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천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천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즉각적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5초 만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침착하게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다음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치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젖히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고 쭉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동작을 5초간 유지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의 즉각적인 효과는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발가락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타월을 이용하세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치고 양끝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 방법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건을 사용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바닥 중앙 부분에 단단히 걸쳐주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을 향해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아픈 다리를 뒤로 쭉 빼줍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때 뒤쪽 다리에 무릎은 펴고 앞쪽 다리는 약간 굽혀주세요. 계단이나 문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단 가장자리에 발가락 부분만 올리고 발 뒤꿈치를 아래로 내려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난간이나 벽을 잡고 하셔야 합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수축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근육 경련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이므로 강제로 늘려주면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상호 억제 원리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갑자기 세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되면 몇 분간 그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약 2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날이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걸은 날에는 10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한 잔 정도씩 나누어 마시세요. 단, 취침 직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여주세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견과류 등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아몬드 한 줌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은 성인 남성 420mg, 여성 320mg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캐슈넛,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다리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칼슘도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성인 기준 700mg에서 1000mg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김, 브로콜리 등의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마그네슘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주 3회 이상 30분씩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산책의 경우 하루 6,000보에서 10,0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을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벽에 기대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거나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발가락을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발목 돌리기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을 덮거나 발가락이 아래로 눌리는 자세는 피하세요. 발목을 자연스러운 위치에 두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다리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불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발을 아래로 누르면서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좋은 이불을 선택하시고 발끝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 있게 덮으세요.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이 두 물질은 탈수를 촉진하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카페인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고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전해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적당량의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피하시고 술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세요.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을 권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금연 후 4주 이내에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비타민C를 파괴하여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다리 쥐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1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근육 긴장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런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근육 긴장을 줄여줍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은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특히 잠잘 때는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면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이뇨제나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다리 근육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탈수와 과도한 에어컨 사용에 주의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나갈 때는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세요. 여름철 다리쥐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인한 전해질 손실이 많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음료를 마시거나 소금을 조금 넣은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에 주의하세요.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한 근육 경직에 주의하세요.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특히 잠자리에서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세요.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탈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겨울철 실내 난방으로 인한 탈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난방을 하면 실내가 건조해져 무의식적으로 수분이 손실됩니다.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대비하세요. 기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하고 실내외 온도 차이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봄철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데 이때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위축에 주의하세요. 가을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리 보온에 신경 쓰시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질환별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다리쥐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당 측정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약물 복용이 필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 관리도 중요한데 매일 발을 점검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감각이 둔해져 다리쥐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적인 다리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근육 내 당분 축적으로 인해 근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 개선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고혈압 약물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과 전해질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수분 섭취를 늘리거나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인과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식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근육 약화를 일으킬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근육 경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약물 복용 시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신다면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 밤에 복용하면 다리쥐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복용하면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식후에 복용하세요. 칼슘 보충제는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슘은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하지만 보충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정기적으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세요. 특히 칼륨 수치 변화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로 인해 칼륨이 부족해지면 다리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낮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칼륨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시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 달걀 등을 드세요. 필요하면 비타민 D 보충제 복용도 고려해 보세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쥐가 자주 나면 심각한 병의 신호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다리쥐는 심각한 질환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3회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다리 부종, 색깔 변화, 만성적인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혈전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다리 쥐와 함께 다리가 차갑거나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걸을 때 종아리 통증이 생기고 쉬면 나아지는 간헐성 파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력 약화나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면 신경계 문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도 다리 쥐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 쥐와 함께 발열, 심한 부종, 피부 발적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봉과지겸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사지나 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급성기에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사지는 쥐가 완전히 풀린 후에 부드럽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사지를 할 때는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하세요.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나 페퍼민트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하면 근육 이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찜질의 경우 쥐가 풀린 후 온찜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는 찜질보다 스트레칭을 먼저 시행하세요. 온찜질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격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 정도 있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온도를 정확히 재서 화상을 예방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양제나 보충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마그네슘과 칼슘 보충제는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다리 쥐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복용하기보다는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성분을 확인한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하루 200에서 400mg 복용이 권장됩니다. 복용 시작 후 2주 정도 지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말레이트가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비타민 D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칼슘을 과다 복용하면 신장 결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세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과 B6도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이들 비타민이 부족하면 신경계 이상으로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합 비타민 B를 복용하거나 현미, 콩류, 견과류 등을 통해 섭취하세요.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충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 중에 다리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시행하세요. 운동 중 다리 쥐는 주로 탈수나 전해질 부족, 과도한 근육 사용이 원인입니다. 충분한 수분 보충과 적절한 휴식을 취한 후 운동을 재개하세요.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운동 후 정리 운동도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최소 10분 이상 하시고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세요. 정리 운동에서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5분 이상 하세요. 만약 운동 중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수분 보충도 중요합니다. 운동 시작 2시간 전에 물 한두 잔을 마시고 운동 중에도 15분마다 조금씩 마셔주세요. 1시간 이상 운동하실 때는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 쥐는 근육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발생하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해질 불균형, 탈수, 혈액순환 장애, 근육 피로 등이 주요 원인이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마시고 올바른 스트레칭으로 즉시 대처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5초간 유지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상호 억제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93%의 즉각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을 이용하거나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균형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별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7일 도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잠자기 전 5분간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기대어 종아리를 늘리거나 침대에 앉아서 발가락을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또한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병에 표시를 해두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하루에 한 번씩 드셔보세요. 아침에 바나나 1개를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1줌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다리 쥐를 예방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리 쥐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다리 쥐가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 보세요. 주 3회 이상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계단 오르기나 실버 체조 같은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또한 족욕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동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지금까지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밤잠을 설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귀중한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무릎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없이 계단 오르내리는 비법과 관절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무릎 연골을 보호하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운동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릎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올바른 걷기 자세, 그리고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미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통증 완화법과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은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의학 정보와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의 수면 건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는 문제,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법과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이완법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 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배운 다리쥐 해결법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단 5초의 스트레칭이 여러분의 밤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검버섯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손등이나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검버섯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검버섯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통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검버섯을 엿게 만들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을 활용한 방법들이니까요. 비용 부담도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한국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87%가 검버섯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올바른 관리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서 개인의 의학적 상담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버섯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2세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등과 팔뚝에 동전만한 크기의 검버섯이 여러 개 생겨서 매우 속상해하고 계셨어요. 특히 손등의 검버섯이 너무 진해서 장을 보러 갈 때도 장갑을 끼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손을 뒤로 감추려고 하셨고요. 김 할머니는 처음에 값비싼 화장품들을 여러 개 사서 발라보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 할머니로부터 알로에베라를 활용한 천연 관리법을 들으시게 되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서 키우던 알로에베라 잎을 따서 개를 발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알로에 깨를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검버섯의 색깔이 조금씩 연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3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검버섯이 거의 절반 정도로 옅어졌고 작은 검버섯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김 할머니는 이제 장갑 없이도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셨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자연스럽게 내놓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사용한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안 후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로에베라 잎을 잘라서 나오는 투명한 깨를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는 것이었어요. 알로에베라에는 알로인과 알로에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피부 재생을 돕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할머니가 알로에베라 관리와 함께 식단도 조절하셨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와 귤을 매일 드시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차를 하루 3잔씩 마시셨어요.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단순히 검버섯만 옅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톤도 맑아지고 탄력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 할머니는 꾸준히 알로에베라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 김 할머니처럼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검버섯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김 할머니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검버섯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얼굴과 손 등에 검버섯이 여러 개 생겼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검버섯을 그냥 나이 반점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않으시고 모자나 긴 소매 옷도 잘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의 검버섯 중 하나가 갑자기 크기가 커지고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검버섯이 조금 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부위가 가렵고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미루셨습니다. 결국 몇 달 후에 그 부위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검버섯이 아니라 피부암의 전 단계인 광성악화증으로 발전한 것이었거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악성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후에 정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받고 계시고 자외선 차단과 피부 관리에 매우 신경 쓰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검버섯을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피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검버섯의 크기나 모양, 색깔이 갑자기 변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박 할아버지처럼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기존의 검버섯이 더 진해지고 새로운 검버섯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피부암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자외선 노출과 피부 노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만약 처음부터 검버섯 관리를 제대로 하고 정기검진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박 할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검버섯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실 때 자신의 피부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변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작은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 또는 노인성 흑색점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피부 변화 중 하나예요.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세포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멜라닌 생성도 균등하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랜 기간 자외선에 노출되고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멜라노사이트가 한 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든 멜라노사이트들이 과도하게 멜라닌을 생성하면서 피부에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검버섯입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검버섯이 주로 손등, 얼굴, 어깨 등 부위에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부위들이 평생에 걸쳐 가장 많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곳들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생 받는 자외선의 80%가 18세 이전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때 받은 자외선 손상이 나이가 들어서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검버섯 형성에는 활성산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켜요.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검버섯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검버섯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하고 표면이 약간 융기되어 있으며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진한 검은색까지 다양해요.
크기도 몇 밀리미터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갈색 반점이 단순한 검버섯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성 흑색종이나 기저세포암 같은 피부암도 처음에는 검버섯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진해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가렵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검버섯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서 약 3%가 실제로는 피부암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에요. 따라서 검버섯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 상담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천연 재료를 활용한 홈케어 방법입니다. 앞서 김순덕 할머니 사례에서 보셨듯이 알로에베라는 검버섯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천연 재료예요. 알로에베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알로에베라 잎을 깨끗이 씻어서 가시 부분을 제거하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투명한 겔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내서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세안 후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알로에베라가 없으시다면 레몬과 꿀을 활용한 팩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을 짜서 천연 꿀 1스푼과 섞어주세요. 이 혼합물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각질 제거와 미백 효과를 도와줍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감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감자를 얇게 썰어서 검버섯 부위에 올려두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제거해 주세요.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전분 성분이 피부 재생을 돕고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방법은 특히 눈가나 입가 같은 민감한 부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즙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양파 하나를 갈아서 즙을 내고 이 즙을 면봉에 묻혀서 검버섯 부위에 살짝 발라주세요.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과 퀘르세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검버섯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양파즙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발라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세요. 토마토도 검버섯 관리에 좋은 재료입니다. 익은 토마토를 으깨서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고 20분 정도 기다린 후 씻어내세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검버섯 생성을 예방해 줍니다. 이런 천연 재료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조금 발라보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천연 재료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2-3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식단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검버섯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을 매일 드세요. 키위 1개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100%가 들어있고 귤 2개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을 하루에 2-3번 나누어서 드시면 체내 항산화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녹차도 검버섯 관리에 매우 좋은 음료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하루에 3-4잔 정도의 녹차를 마시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들도 꼭 드세요. 당근, 단호박, 고구마, 시금치 같은 주황색이나 짙은 녹색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재생을 돕고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도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콩류와 생선도 검버섯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물 대신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활성산소 생성을 늘려서 검버섯 형성을 촉진시키니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3번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천연팩을 해도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외선 차단제는 젊은 사람들만 바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더욱 중요해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얼굴의 경우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발라야 하고 손등이나 팔 같은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또한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나 긴 소매 옷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니 이 시간에 외출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고 가능하다면 긴 소매 옷을 입어서 팔과 어깨 부위도 보호해 주세요. 규칙적인 각질 제거도 검버섯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 부드러운 스크럽제나 수건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산책이나 독서, 음악 감상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피부 관찰도 중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실 때 자신의 피부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검버섯의 크기나 색깔,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변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해결책을 정리해 보면 천연 재료를 활용한 홈케어, 올바른 식단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실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약물 복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버섯 관리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봄철에는 자외선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자외선 차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봄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워요. 이런 외부 자극 물질들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면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하시고 순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세요. 또한 봄철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므로 앞서 말씀드린 천연팩들의 효과도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온도, 습도 때문에 피부 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시기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지워지므로 자주 덧발라 주셔야 해요. 또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피부 건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수분 공급에 특히 신경 쓰시고 차가운 알로에 겔을 사용하면 피부 진정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워요. 이 시기에는 보습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검버섯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을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피부에 좋지 않아요. 겨울에는 보습력이 높은 크림을 사용하시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세요. 또한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눈에 반사된 자외선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부 약물들은 광감작성 반응을 일으켜서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약물 중 일부,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뇨제 계열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평소보다 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는 복용 기간 동안 피부가 햇빛에 쉽게 타고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피부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상처 치유가 늦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검버섯 부위를 긁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으니 약물 복용과 함께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검버섯 부위를 관리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관리해 주세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 치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연 재료를 사용한 팩도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과 함께 꾸준한 피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약물이든 새로 복용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약물을 변경하실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피부 관련 부작용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또한 검버섯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을 시도하실 때도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부 한약제는 광감작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귀, 감초 등 일부 약재가 그런 경우인데 한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생긴 검버섯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상당히 옅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법으로는 레이저 치료, 화학적 박피, 냉동 치료 등이 있지만 이런 방법들도 완전한 제거보다는 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또한 치료 후에도 자외선 차단과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와 함께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검버섯과 기미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른 피부 질환이에요. 기미는 주로 호르몬 변화에 의해 생기는 반면 검버섯은 나이와 자외선 노출에 의해 생깁니다. 기미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넓은 면적에 나타나는 반면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하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기미는 임신이나 폐경기처럼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 주로 생기고 치료 후에도 호르몬 상태에 따라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생기고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검버섯이 유전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검버섯 자체가 직접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 타입이나 멜라닌 생성 능력 등은 유전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자녀도 검버섯이 생기기 쉬운 피부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검버섯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과 올바른 피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부터 예방에 신경 쓰시면 검버섯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은 검버섯에 좋다는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중에는 검버섯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화장품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 중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과적인 성분으로는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비타민C, 알파하이드록시산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농도가 높으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이드로퀴논은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또한 제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2-3달은 꾸준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7일 동안 검버섯 관리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 집에 있는 알로에나 레몬으로 천연팩을 만들어 보시고 둘째 날부터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하루 2번씩 드세요. 셋째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해서 매일 바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 넷째 날에는 녹차를 우려서 하루 3잔씩 마시기 시작하세요. 다섯째 날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고 여섯째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감자나 토마토 마스크를 해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한 주 동안의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일만 실천해도 피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등이 아프다며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초기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나타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8,900명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겨우 13.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1기 단계에서 발견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췌장암을 늦게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초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췌장암의 진짜 초기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의학적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는 올해 72세이십니다. 작년 가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병원 가는 것을 꺼려 하셨거든요. 소화제를 사서 드시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에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등과 허리가 은근히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을 하다가 삐끗했나 싶어서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달랐습니다. 누워있을 때도 아프고 특히 밤에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이제야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약 처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왔다면 1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통증도 더욱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첫 증상이 나타난 지 겨우 9개월 만에 박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소화불량이 시작됐을 때 좀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후회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겼던 그 증상들이 사실은 췌장암의 초기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받으신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68세이시고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작년 봄부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소화가 더 안 됐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삼겹살이나 튀김 요리를 드시면 속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다른 분들과 달리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좋았던 분이라 이런 증상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새로운 증상이 추가됐습니다. 왼쪽 옆구리와 등 쪽으로 은근한 통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통증은 특별한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숙이거나 누웠을 때 더 아팠습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이 며칠째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증상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질병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췌장염이나 췌장암도 있었습니다. 무서워지긴 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화불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더 심한지, 통증의 위치와 양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 할머니의 증상을 듣고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췌장에 작은 종괴가 발견됐습니다. 추가로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머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크기가 작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일기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기 발견의 힘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12지장 절제술이라는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병리 검사 결과 악성도가 낮은 췌장암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수술 후 김 할머니는 보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견뎌내셨습니다. 현재 수술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하십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실제로 대한췌장담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70%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늦은 발견이 단순히 증상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상은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연간 18회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지만 대부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기 방문입니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췌장암 초기 증상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는 점입니다. 소화불량, 복통, 요통 등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단순한 소화기 질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소화기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화불량 증상을 경험한 6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병원을 방문한 비율은 4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0%는 자가 치료를 하거나 방치했습니다. 이런 안일한 대처가 때로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은 왜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걸까요? 먼저 췌장의 위치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뱃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뒤쪽, 척추 앞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이고 무게는 80g 정도의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들을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보냅니다. 둘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드는 것입니다. 췌장암이 생기면 이런 기능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췌장암의 첫 번째 증상인 소화불량의 원리입니다. 또한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췌장 주변에는 복강신경총이라는 중요한 신경다발이 있습니다.
종양이 이 신경을 누르면서 복부와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일반적인 복통과는 다릅니다. 지속적이고 은근하며 자세를 바꿔도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췌장암이 더 진행되면 담관을 맞게 됩니다.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췌장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이 이 담관을 압박하면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해서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이 생기면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반대로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려움증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황달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의 또 다른 특징은 체중 감소입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식욕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평소 혈당이 정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췌장암의 5가지 주요 초기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지속적인 소화불량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됐던 분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다른 점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화제를 드셔도 증상이 계속되고 식사량을 줄여도 불편함이 지속됩니다. 또한 특정 음식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음식에 대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복부와 등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되는 둔한 통증이 등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통증은 보통 식사와 관계없이 나타나며 누워있을 때도 아픕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위치는 주로 배꼽 위쪽 명치 부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왼쪽 옆구리나 등 쪽으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몸을 숙이면 통증이 약간 줄어들고 등을 젖히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통증 양상을 보인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3kg 이상 체중이 줄어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는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하고 소화기능 저하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와 함께 식욕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없어진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새로 생긴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당뇨병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기존에 당뇨병이 있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슐린 용량을 늘려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의심 증상 중 하나입니다. 5번째 증상은 황달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몸 전체에 가려움증도 생깁니다. 하지만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이 함께 나타나거나 체중 감소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건강검진에 포함된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을 완전히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위치가 깊숙하고 위나 대장의 가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췌장 효소인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를 확인합니다. 또한 종양 표지자인 CA-229라는 수치도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 표지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췌장암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초기 췌장암에서는 종양 표지자가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영상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를 찍으면 췌장의 모양과 종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검사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담관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 12지장까지 들어가서 췌장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어서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서 동시에 새침 생검을 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종양 조직을 조금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췌장암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기에서 2기로 진행되는데 겨우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연에 한 번 정도는 전문적인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후에 당뇨병이 새로 생긴 분,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거나 비만한 분들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입니다. 췌장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흡연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담배 속의 발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췌장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췌장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한 분들은 정상 체중인 분들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20%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을 많이 드시면 췌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에 소주 1잔, 여성의 경우 반잔 정도가 적당한 음주량입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혈당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년에 한 번 이상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전문적인 췌장 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지키시면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부족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도 적절히 드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은 건강 관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야외 활동을 늘리시고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이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약물들은 오래 복용하면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약을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나 제산제도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을 감추는 것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제품들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걸리나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높아집니다.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약 2.5배 정도 높아집니다. 2명 이상이 있으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세부터는 년에 한 번씩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위험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내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정도는 일반 내과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영상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소화기 내과에서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외과나 혈액 종양내과로 연결됩니다. 검사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부분의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수술 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췌장 수술은 매우 복잡한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량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수술로 췌장의 일부를 제거하면 소화효소와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효소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고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특별히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